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길게는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의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건데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막지 못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3시간 동안 이어진 오늘 의원총회에선 구체적인 투쟁 방법을 정하지 못하는 등 전략을 둘러싼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처음으로 알렸던 기획사 대표 유모 씨가 최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장자연 씨가 처음 작성한 문건엔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 씨는 또 자신이 성폭행 부분을 지우라고 해서 장 씨가 관련 내용을 빼고 문건을 썼다며 성폭행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력 인사의 자녀 등을 KT에 특혜로 입사시켜준 의혹을 받는 이석채 전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옛 비서실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두 사람을 대질 신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배우 박유천 씨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마약 혐의까지 인정하면서 총 투약 횟수가 7번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와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 씨는 서로 상대방이 마약을 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이 장남 나루히토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재위 30년 만에 물러났습니다. 일왕은 퇴위 행사에서 일본과 세계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사와 헌법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수산시장에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반면 수산물 원산지 정보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는데요. 판매자도 모르는 수산물 정보의 실태를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몸싸움 사태가 며칠간 이어진 끝에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처리까지 넘어야 할 관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국당은 날치기 독재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나아가 한국당은 추경 등 민생 현안조차 문을 닫아버릴 기세입니다. 여야 4당은 향후 일정에는 한국당도 협의에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절차가 끝난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내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자유한국당은 앞으로의 선거제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엔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여야 4당은 이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장 330일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과도 협상하겠다고 했습니다. 4당이 합의한 법안이 있긴 하지만 그 법을 기초로 해서 자유한국당하고도 논의를 많이 해서 합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같은 입장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여야 모두의 합의로 이루어져 왔었던 오랜 국회의 관행이 다시 한번 지켜질 수 있도록. 여야 4당은 총선이 다가오면 한국당도 결국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의원총회에선 싸우자는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3시간 동안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는 향후 투쟁 방향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독재자,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작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은색 옷을 입었고 박대출 의원은 삭발한 채 나타났습니다.
발언자들은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넘어진 몸을 딛고 나면 국민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이제부터 강고한 투쟁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보수 세력이 한국당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모두 큰 빅텐트 안에서 우파를 하나 되게 하여 이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천막당사와 전국 순회 집회 등 투쟁 강도를 무조건 높이다가 국정 발목을 잡는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총회가 3시간 동안 열렸지만 한국당은 딱히 향후 투쟁 방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극심한 당내 갈등을 드러냈던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는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는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사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갈등의 깊이가 적다 하기 어렵지만 이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도부가 더욱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말의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고 바른미래당을 한쪽의 이념으로 몰고 가려는 책동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한 바른정당계 의원은 말로만 사과하고 책임지지 않는 것은 구태 정치라며 개혁적 중도 보수는 이 당의 창란 정신으로 한쪽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개인 이태규 의원 역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이제 정치의 상례고 정치 도의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본인 임기가 6월 달이면 어차피 끝나거든요. 바른미래당 내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서 의원과를 점거한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 이름란에는 성명 불상자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상 한국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사무처가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은 11년 만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법안을 들고 국회 의안과에 들어선 민주당 보좌진을 누군가가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번엔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섰습니다. 도둑입법이다! 도둑입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에 법안이 접수되는 것부터 막은 겁니다. 이로부터 10여 분 뒤엔 팩스로 들어온 법안을 접수하려던 직원의 책상을 둘러쌉니다. 업무 방해라고 고지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네? 뭔가 보는 거예요. 팩스를 하는 게 의원이 하는 거는 의원이 하는 건데 왜 의원 팩스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안 가지가. 누군가 팩스의 전원을 뽑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법안을 접수한 걸로 볼 수 없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누가 팩스를 훼손했는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처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을 고발한 건 한미 FTA 비준안 통과 당시에 충돌한 2008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당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과 문학진 민주당 의원 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번 충돌로 이미 민주당과 한국당 등은 맞고소를 통해 100명 가까운 의원과 보좌진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JTBC 박순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국회에선 셀카봉을 든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극한 충돌 상황을 생방송으로 전달하려는 유튜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고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심지어 직접 몸싸움을 해서 길을 터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국회 충돌이 시작된 25일부터 셀카봉을 든 이들이 국회 안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인데 스마트폰 등으로 대치 상황을 쉴 새 없이 찍었습니다. 한 유튜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하며 경호권을 행사하는 방어원을 민주당 당직자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괴한이 침입해서요. 내일 아침에 이게 뉴스에 대문짝만 하겠으니까 민주당 당직자들이 와서 빠로로 이렇게. 민주당 의원과 말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의원님, 국회 방해하면 징역 5년이니까 서영교 의원님 여기서 방해하고 있으니까 저 서영교 의원님도 징역 5년이에요? 몸싸움을 통해 한국당 의원의 길을 직접 터주기도 합니다. 들어오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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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예, 들어와요. 지금 밀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는 한국당 의원 앞에서 거친 말로 공격적인 방송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게 추구꼴통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게 추구꼴통이 뭐냐? 그 이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게 추구꼴통이다. 국회 사무처는 허가를 받은 언론사업자 외에 개인이 국회 내부를 촬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미리 촬영 신청서를 낼 경우만 일부 예외를 적용하는데 국회 사무처는 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낸 유튜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준호입니다. 예, 심야에 이루어진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은 회의 장소가 바뀌면서 큰 충돌 없이 끝났습니다. 닷새 동안 회의장 앞을 점거했던 자유한국당은 막상 특위가 열리자 국회 선진화법을 의식해서인지 회의 진행을 강제로 막지는 못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독재를 비난한다. 예, 맞습니다. 아 시끄러워요. 아니 귀여운 척하지 좀 해주세요. 귀여운 척하지 말고 혹시 귀여운 척하는 게 아니라 귀여운 척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원천 무효이고 날치기입니다. 날치기. 지금으로부터 5분 이내에 안 나오시면 투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주 선배. 오이다. 국회의원을 밀어? 밀지 않았습니다. 정개특위위원이 회의장을 대신하는데 밀어? 아니, 왜 밀어? 내가 그렇게 했어. 왜 밀어? 뭐 하는 거야? 너무 막히네. 우리가 이게. 그럼 기술적으로 나가봐. 얼로 나가, 얼로. 밟고 가. 나가고 있잖아. 밟고 가, 밟고. 역사의 죄인이야, 당신은 말이야. 아이, 정신 좀 차려. 밟고 가. 밟고 가. 아이, 가자고. 아이, 빨리 잠들 깨고 정신 좀 차려. 예, 지금부터는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취재진이 새롭게 파악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 씨는 기획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술 접대와 성 접대를 하도록 강요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씨가 처음 작성한 문건에는 장 씨가 심하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연예 기획사 앞입니다. 기획사 대표 유모 씨가 나타납니다. 아저씨 쫓아오지 마시라고요. 안 나오고 연애 친구고요. 안 했어요. 안 하실 거라고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한 유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과거 유 씨는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에서 매니저로 일하다 자신의 기획사를 차렸습니다. 특히 장 씨가 숨지기 전 남긴 이른바 장자연 문건 작성을 도와줬습니다. 2009년 3월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해당 문건의 존재를 언론에 처음 알리기도 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유 씨는 지난달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과의 면담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자연 씨가 처음 작성한 문건엔 심하게 성폭행을 당한 내용도 썼는데 그 부분은 내가 지우라고 했다며 장 씨가 이후 그 내용을 빼고 썼다고 밝힌 겁니다. 실제 지금까지 알려진 장자연 문건엔 술접대와 성접대 강요 정황은 있지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후 수사 초점도 장 씨에 대한 강요와 폭행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유 씨는 또 조사단에게 성폭행한 사람이 누군지는 말할 수 없다고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유 씨는 보름 뒤 이뤄진 조사단과의 통화에서 장 씨가 하소연하듯이 비슷한 말을 했지만 되묻지는 않았다고 자신의 진술을 일부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단은 유 씨 이외에도 또 다른 관계자로부터 장 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앞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고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권고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조사단이 파악하고 있는 김 씨의 위증 의혹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호진 기자가 그 확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2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 공판 조서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서울 청담동의 한 중식당 모임에 대해 묻습니다. 당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모임으로 고 장자연 씨와 장 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 씨, 전 스포츠조선 사장 하모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씨는 방용훈 사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누구인지 들었고 그것도 장자연 사건 이후였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장자연 사건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 씨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해당 모임에 대해 당시 음식값을 방용훈 씨가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해당 모임에 김 씨를 부른 하 씨도 최근 조사단에게 당시 김 씨에게 방 사장과 저녁을 하니 나오라고 했다며 김 씨는 그 전에도 방 사장과 서너 번 식사를 한 사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단은 김 씨가 방정우 전 TV조선 사장과 관련해서도 위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장자연 씨의 어머니 기일에 장 씨를 방 전 사장과 광고회사 대표 한모 씨 등이 있었던 자리에 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같은 법정에서 당시 방 전 사장이 자리에 있는 줄 몰랐고 한 씨를 만나러 갔을 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곳에 있던 장 씨는 본인 의사로 잠깐 들렀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 매니저의 과거 진술은 다릅니다. 해당 매니저는 당시 장 씨와 김 씨를 함께 차에 태워 주점까지 데려다 줬다며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두 사람이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한 겁니다. 한 씨도 최근 조사단에 김 씨가 청룡 영어제 이벤트를 해보고 싶다면서 방 전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며 방 전 대표에게 연락해 모임에 오라고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는 김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권고를 검토 중입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예, 이호진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유 씨 그러니까 조사단에 진술한 내용, 그러니까 장자연 씨가 성폭행을 당했었다라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죠. 예, 맞습니다. 최근 유 씨가 조사단에 이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예, 처음에 장자연 씨가 성폭행을 심하게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문건에도 썼는데 자신이 지우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성폭행한 사람을 자신은 알고 있는데 이걸 밝힐 수는 없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예. 이 공식 조사는 아니었지만 조사 단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 뭐 이 내용이 물론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될 내용이긴 한데 예, 사실이라면 유 씨는 이 얘기를 그럼 10년 동안 안 하고 침묵을 지켜왔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2009년 3월 7일 이제 장자연 씨가 목숨을 끊은 이후 처음으로 나온 발언입니다. 예. 다만 유 씨는 보름여 뒤에 조사단 측에서 다시 전화를 했을 때 자신은 조사단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예. 대신에 장자연 씨가 처음에 자신을 만났을 때 하소연을 하듯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되묻지 않았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예. 혹시 뭐 조사단에서 잘못 들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예, 복수의 조사단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은 적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이에 유 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단순한 변심인지 아니면 말을 할 수 없게 만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유 씨가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문건이 하여간 성폭행 부분이 나중에 빠졌다, 다시 말해서 수정됐다는 얘기인데 수정됐었다는 의혹은 혹시 지금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예, 완전히 같은 이야기는 아닌데요. 유 씨가 장 씨와 처음에 문건을 작성을 할 때 글씨를 알아볼 수 없어서 다시 작성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장자연 문건은 장 씨가 자신의 피해 사례와 일시 등을 적은 게 전부죠. 예. 목격자에 따라서 4장에서 7장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특히 유력 인사들의 이름만 적힌 장자연 리스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당시 유 씨가 이를 봉은사에서 소각을 하면서 외부에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애초에 이제 장자연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다면 이건 지금 공소시효가 바뀌는 다시 말해서 사건이 일부 새 국면을 맞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조사단도 지난 22일에 유 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해서 특수 강간이나 강간치상에 대해서 수사 권고 요청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15년이 되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단 내에서 진술만을 근거로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라는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하지만 유 씨가 자신의 진술 취지를 나중에 바꾼 정황이 지금 있기 때문에 거꾸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 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위증 문제 이것도 이번에 그러면 처음 알려진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무엇을 위증했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공개되지가 않았었는데요.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방정호 전 TV조선 사장과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예. 먼저 김 씨가 방용훈 사장을 원래 알면서도 처음 본 것처럼 법정에서 증언한 것과 장자연 씨를 데리고 간 자리에서 방정호 전 사장이 오는 것을 몰랐다는 증언이 지금 위증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방 사장도 장 씨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었던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 등에서는 당시 방용훈 사장 주재 모임에서 장자연 씨를 일찍 보냈다고 말해달라고 지인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법정에서는 정작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 위증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과거 수사에서 검찰은 자신의 스케줄표와 주소록 등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사장이 모두 스포츠조선 전 사장인 하모 씨라는 김 씨의 진술을 근거로 장 씨가 문건에 남겼던 조선일보 사장은 하 씨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예. 위증 혐의에 대해서 만약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왜 조선일보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김 씨가 감추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장자연 씨가 문건에 남긴 조선일보 사장은 누군지 밝혀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KT 채용 비리 의혹의 지시자로 지목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의 혐의를 부인해온 이 전 회장은 오늘 법원에 나와서 충무공의 심정이 생각난다면서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구속되면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의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이석채 전 회장이 영장심사를 끝내고 지금은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회장은 2시간 30분 동안의 영장 심사를 마치고 지금은 서울 구로에 있는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부정 채용을 지시했는지 김성태 의원에게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왔을 땐 충무공 심정이 생각이 난다 이렇게 짧게 말하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충무공이 억울한 옥살이 등을 했던 부분을 지금 자신의 처지에 비유한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전 회장이 부정 채용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말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 등에서 모두 9건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2012년 채용 명단에 관심 지원자 등을 적어놓고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두 차례 검찰 조사 그리고 오늘 영장심사에서 이 전 회장은 부정 채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걸로 파악됩니다. 다만 자신은 부정 채용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예. 검찰이 파악한 사례 중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전 회장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과 관련해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 그러니까 당시 부정채용 명단 등이 있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자신은 김 의원 등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 구속 여부에 따라 모두 9건에 이르는 유력 인사들의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석채 전 회장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서 비서실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대질 신문까지 진행한 끝에 결국 이 전 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이석채 전 KT 회장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때 소환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입니다.
A씨는 KT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인사팀과 회장실의 연결 통로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채용 특혜와 관련해 이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전 회장은 채용 비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계속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A씨와 이전 회장의 대질 신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질 자리에서도 이전 회장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맞섰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결국 증거인멸 등을 우려한 검찰은 대질 신문 직후 이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속된 혐의 부인이 영장 청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겁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배우 박유천 씨의 마약 투약 횟수가 7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자백을 하고 나서 알려지지 않은 2건의 범행까지 인정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마약을 투약했다고 어제 처음으로 인정한 배우 박유천 씨의 혐의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 1번, 올해 2월에서 3월에 6번을 포함해 모두 7번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결백을 주장했고 이후 5번을 투약했다고 했지만 결국 새로운 범행까지 털어놓은 겁니다. 손등의 상처에 대해선 다쳐서 생긴 것과 주사 자국이 같이 있었다는 것도 시인했다고 합니다. 또 마약은 총 3번 사들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마약을 구매한 횟수와 입수 경로 등에 대해 일부는 공범인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 씨와 진술이 달라 경찰이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 씨와 황 씨는 마약을 권유한 게 상대방이라며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이 별장 성범죄 동영상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교제했던 권모 씨를 오늘 소환해서 동영상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윤 씨가 권 씨를 상대로 24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의혹도 새롭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오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교제했던 권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권 씨는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권 씨는 윤 씨와 관계가 틀어진 뒤인 지난 2012년 말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알게 된 2사람 중 한 명입니다. 동영상이 유포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당시 청와대가 어느 시점에 이를 알게 됐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덮으려 했다거나 수사에 외압을 넣으려 했다는 의혹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수사단은 오늘 권 씨를 상대로 윤 씨에게 2011년 말부터 2012년 중순까지 24억 원에 뜯겼다고 주장한 내용도 다시 파악했습니다. 권 씨는 2011년 12월 윤 씨 딸에게 줄 유학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건넸고 이듬해 8월 무렵까지 사업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24억 원을 줬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단은 윤 씨가 교제를 빌미로 권 씨의 돈을 챙기려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네, 요즘 경남도청 앞이 소란스럽습니다. 집회 신고를 낸 극우 성향의 보수단체가 몰려와서 녹음해온 욕을 반복해서 틀고 있습니다. 도청 직원들을 고통스러워하고 주민들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도청 앞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에서 원색적인 욕설이 흘러나옵니다. 오래된 유행가 가사를 바꾼 구호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욕하고 조롱하는 내용뿐입니다. 극우 성향의 이 보수단체는 어제부터 한 달간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사건에 연루된 김 지사를 다시 구속 재판하라고 주장하는 집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에 녹음한 욕설을 반복해 틀고 있습니다. 소풍원 유치원생들은 욕설이 난무하는 도청 앞 소음을 견뎌야 했습니다. 도청 직원들도 문을 꽁꽁 닫았는데도 욕설이 계속 들려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소음 기준인 75데시벨을 넘지 않아 경찰이 저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좀 심하죠. 오늘 이런 욕설까지 쓰면서 집회를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지사를 개에 비유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내용의 전단지도 나돌았습니다. 일단 김 지사 측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도를 넘은 집회를 막아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도청 측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최근 삼성이 일부러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린 새로운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삼성 바이오의 빚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 미국 회사와의 계약까지 바꾸려다 퇴짜 맞은 상황을 파악한 겁니다. 이가혁 기자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의 한 회사와 합작 계약을 맺어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자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계약 내용이 골칫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계약서엔 바이오 에피스가 사업이 잘 돼 가치가 높아지면 미국 회사가 주식을 살 수 있게 하는 권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모 회사인 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처리를 하려고 보니 미국 회사에 준 이 권리가 회사엔 엄청난 빚으로 잡히게 된 겁니다. 최근 검찰은 당시 삼성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미국 회사에게 주식을 살 수 있게 한 합작 계약서 자체를 수정하는 계획을 짰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내용을 수정한 뒤 이전으로 소급 적용해 원래 이런 내용으로 맺은 것처럼 하자고 제안한 걸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당시 삼성이 국내 한 법무법인에 의뢰해 만든 수정 계약서 초안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회사는 수정된 계약서에 서명하는 걸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 계획이 틀어지면서 삼성이 분식회계라는 차선책을 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조금 전 일본에서는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1989년 즉위한 지 30년 만에 물러나는 것입니다. 왕위를 살아서 물려주는 것은 202년 만입니다. 아키히토 일왕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반성한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갈수록 우경화하는 일본 사회에 어떤 말을 남길까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일왕으로서 마지막 공식 자리에서 일본과 세계인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완곡하게 평화의 메시지를 던진 셈이죠. 윤서령 도쿄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 특파원, 퇴위 의식이 그렇게 길게 진행되진 않은 것 같군요. 네, 퇴위의식은 일왕의 왕궁인 고교에서 오후 5시부터 1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은 일왕으로서의 마지막 발언에서 새 시대가 평화롭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이나 과거사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ここに我が国と世界の人々の安寧と幸せを祈ります。 네, 반면 아베 총리는 인사말에서 과거 본인이 개헌에 대한 의욕을 강하게 드러낼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인데요. 자랑스러운 일본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아키히토 일왕은 전쟁을 경험한 마지막 일왕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2005년에 종전 60주년에서 사이판에서 전몰자들을 추도한 장면이 인상적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네, 아키히토 일왕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 피해 지역을 다니는 위령의 여행을 다녔습니다. 2015년에는 태평양 팔라우를 찾았고 2005년 사이판에서는 한국인 위령 평화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20만 명 넘는 피해자를 냈던 오키나와는 11번 향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아키히토 일왕의 그런 행보는 아베 행보와는 굉장히 좀 대조적으로 비친 건 사실이긴 합니다. 네,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장면이 패전일,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종전 기념일에 해당하는 8월 15일 추도식에서였습니다. 예. 아키히토 일왕은 2015년부터 깊은 반성이라는 말과 함께 전쟁의 참화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아베 정권이 급격하게 우경화한 시기에 이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의 메시지를 강하게 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작년 12월 재임 중 마지막 생일 기자회견에서는 역사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 역시 이 역사 수정주의로 흘러가는 아베 정권에 대한 견제라고 풀이가 됩니다. 예, 그러나 냉정하게 보자면 일본 왕을 국가 권력의 중심에 둔 일본의 천황제, 이것이 이제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어떤 식민지 문제 이런 것에 또 이제 침략 전쟁의 이론적 토대로 사용돼 왔던 그런 지적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왕을 정점에 둔 이른바 천황제의 이데올로기는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진 후 일본의 왕은 이 정치적 실권이 없이 권위만 갖는 상징적인 존재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징적인 존재로 격화된 일왕의 새 모델이 오히려 전쟁 책임에 대한 비판을 모호하게 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퇴위 후에 한국에 오고 싶다고 지난번에 얘기한 바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오늘 밤 자정을 기해서 아키히토 일왕은 상왕으로서 남게 됩니다. 앞으로 예술 행사에 참석하거나 사적 여행을 다닐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퇴위 후에 한국 방문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키히토 일왕은 자신이 이 백제의 후손임을 밝혔고 또 과거 한반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키히토 일왕에게 서한을 보내서 퇴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힘써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의 아들 나루히토 왕세자는 오늘 밤 자정을 기해서 새 일왕 자리에 오릅니다. 새 일본 왕은 평화를 강조해온 아버지의 역사관을 이어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베 행보와는 대조적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정치적 실권이 없는 왕으로서의 한계는 명확해 보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개헌 추진단체 레이와라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선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드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물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일본은 준항모급인 강습 상륙함 등 미국 해군 최신형 함정들을 주일 미군 기지에 전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개헌의 우호적인 여론 결집을 위해서는 새 일왕의 시대를 적극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레이와 연호 발표 이후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5%포인트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나루히토 왕세자는 아버지의 평화 철학을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기자회견에서 그는 지금의 일본은 전쟁 이후 일본 헌법을 기초로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개헌 반대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새 일왕이 아베 정부의 우경화를 견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일본 헌법 4조는 일왕의 국정관여를 금지하고 있어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말과 행동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있습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영장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을 보좌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사라지는 줄 알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로에선 경찰의 현직 치안감이 법정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고위직 경찰 공무원이 청와대를 핑계 삼아서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 셈이죠. 여성국 기자입니다. 정무치안감과 박모치안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과 경찰청 정보국에 각각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들의 유리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사찰한 혐의로 최근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안감은 영장심사에서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을 보좌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줄 알았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끼어들면 안 되지만 청와대를 핑계로 당시 불법을 합리화한 겁니다. 특히 경찰의 정보 활동과 관련해 도제식 교육이 관행이라 법에 어긋나는 걸 알지 못했다고도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심사를 받은 박치안감 역시 중간 결재자로서 당시 윗선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항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22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짜로 공항 라운지를 쓰거나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징계를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모두 31명입니다. 이 중 22명은 항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짜로 공항 라운지를 쓰거나 이코노미 좌석을 비즈니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받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이용을 한 거죠. 과거에도 몇 차례 문제가 돼서 규정도 강화했고 강하게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특혜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2014년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 때였습니다. 당시 37명의 공무원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좌석 승급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약 내용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들은 대부분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공무원들이 혜택을 요구한 게 아니라 항공사의 제의를 거부하지 않은 것이라 경징계 처분을 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 상병 1명이 후임병 10명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 정도가 심한 병사 2명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육군 부대입니다. 지난해 말 입대한 A씨는 선임인 비상병으로부터 수개월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스킨십이라든지 입에 볼을 뽀뽀하던가 입술에 뽀뽀하는 거 이등병 상병한테 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추행은 더 심해졌습니다. 머리 생활하려고 와라. 바지를 먼저 벗기시고 그리고 입을 덮은 상태에서 내리셨습니다. 5분 동안 그분이 저를 만지면서 지난 2월 말 피해자 중 1명의 폭로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헌병대 조사 결과 A씨 외에도 9명이 비상병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등 2명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내가 거울조차 보는 것도 너무 싫어서 혼자 자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꿈에 나와서 저를 괴롭힙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법 하나 때문에 입대를 했는데 군 검찰은 이달 초 비상병이 사실을 인정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육군은 비상병과 피해자들을 격리한 뒤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곧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얼마 전에 나온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3월 산업활동 지표에선 생산, 투자, 소비 모두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표가 엇갈리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이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생산, 소비, 투자 지표는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2월보다 10%나 늘었고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오고 5G 통신망을 구축하며 투자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하지만 2월 수치가 워낙 안 좋았던 터라 반짝 좋아 보이는 이른바 기저효과도 한몫했습니다. 2월 달에 감소폭이 컸던 거에 대한 기저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분기로 봤을 때는 또 그 2월에 감소폭을 모두 회복하기에는 좀 증가폭이 적었다고 보이고요. 이 때문에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증가한 걸로 나타나지만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생산과 투자는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경기 흐름도 불안합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순환변동치는 12개월째 내리막입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2분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데다 1분기가 나빴던 탓에 상대적으로 2분기가 좋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협상 등 세계 경기를 좌우할 변수가 많아 본격적인 회복까지 낙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1분기 경제 성적표가 부진했던 건 반도체가 흔들린 영향이 컸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이익이 60%나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쏠려 있는 사업 구조 탓에 삼성전자 실적은 물론 전체 수출까지 출렁인 겁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1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은 어닝쇼크였습니다. 영업이익은 6조 2,300억 원, 전분기보다 40% 넘게 줄었고 1년 전에 비해선 60% 쪼그라들었습니다. 2년 반 만에 최저치입니다. 매출도 1년 전보다 14% 줄어든 52조 4천억 원입니다. 그동안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어온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세가 꺾인 탓입니다. 삼성 반도체 매출의 80%는 경기를 많이 타는 메모리에 쏠려 있습니다. 메모리 값이 오를 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지만 시장이 침체되면 전체 기업 실적도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수익을 기준으로 한 세계 반도체 1위 자리도 미국의 경쟁사인 인텔에 내줬습니다. 삼성과 달리 인텔은 1분기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인텔이 장악한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메모리 시장이 하반기에나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수출도 당분간 반도체 시장의 흐름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 수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달합니다. 메모리 쏠림의 부작용이 현실화하면서
삼성은 최근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세률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1등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안희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기업과 대학들이 함께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장은 더 크지만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보다 시장 점유율이 더 떨어지는 분야입니다. 문 대통령은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팹리스 분야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133조 원을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해 세계 1위로 도약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인도에 있는 휴대폰 공장 착공식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국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1원 전쟁입니다. 단돈 1원이라도 우리가 싸다고 내세우는 치열한 가격 경쟁이 대형마트에서 불붙어서 온라인 업체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먼저 치고 나오자 싼값이 무기인 온라인 업체들도 가만히 있기 어려워진 겁니다. 920만 개나 되는 상품을 놓고 만약 경쟁업체보다 비싸다면 차이 나는 금액의 2배를 돌려주겠다는 업체까지 나왔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온라인 쇼핑몰들이 몇십 원 단위로 촘촘하게 가격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은 오늘부터 특정 경쟁업체보다 1원이라도 더 비싸면 차이 나는 값의 2배를 보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식품과 생활용품, 유아동 제품에 한정된다지만 제품 수가 920만 개나 됩니다. 이달 들어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1원 전쟁은 이제 온라인까지 번졌습니다. 싼 가격을 무기로 내세우던 온라인 업체들이 대형마트가 벌이는 출혈 경쟁 속에서 더 싼 가격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 겁니다. 주머니가 가벼워진 소비자들은 예전보다도 더 가격을 꼼꼼히 따집니다. 다양하게 쿠폰 주는 데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더 저렴한 게 있으면 거기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대형마트가 잘 팔리는 제품들을 골라 가장 싼 가격을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일주일 동안 최저가로 물티슈를 팔자 한 달 전보다 10배나 더 팔리기도 했습니다. 1원 전쟁이 효과를 거두자 내일부터 또다시 한 달 동안 최저가 행사를 예고한 마트도 있습니다. 물건값이 내려가면 소비자는 반갑습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만 잠시 깎아주는 생색내기나 제품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은 아닌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소비자단체는 지적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에 이어 친엄마도 공범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차 안에는 2살 배기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늑장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30대 여성이 긴급 체포돼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그제 오후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13살 김모양의 친어머니 39살 유모 씨입니다. 유 씨는 남편 31살 김모 씨와 함께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에서 김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중전화로 김양을 꿰어낸 것도 유 씨 소행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남편 김 씨는 그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 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위치에 가야 돼요? 김 씨는 의붓딸을 성추행했다 이를 신고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범행을 저지른 승용차에는 2살 배기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범행 후 시신을 싣고 전남 담양과 경북 문경까지 돌아다니다 결국 광주의 저수지에 시신을 버렸습니다. 경찰의 대처도 논란이 됐습니다. 숨진 김양은 지난 9일 의붓 아버지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남과 광주경찰청이 관할과 절차를 따지느라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초 신고로부터 18일이 지나 김양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속히
속도를 내서 이거 수사를 했더라면은 혹시 우리 손자가 죽지 않았을까? JTBC 종진명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음식을 가져다주는 배달 음식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런데 일부 업체가 쥐똥이 나오는 곳에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 재료를 화장실에 보관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단속반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 한 중국집입니다. 단속반이 밀가루 반죽기 옆을 살피다 깜짝 놀랍니다. 찌똥 아닙니까 이거? 이거 초동에 찌똥을 지금 됐습니까? 화장실에는 식재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아유, 단무지를 화장실에 보관하고 이러는데. 해운대구 야식집들도 위생이 엉망입니다. 천장은 기름때로 새카맣고 식자재엔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유통 기한을 넘긴 닭고기는 악취를 풍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닭을 튀기면은 애들한테 이걸 독입니다, 독. 그런데 이 업소들 대부분이 배달 음식 앱에선 맛집으로 통합니다. 부산시는 최근 한 달간 배달 음식점을 집중 단속해 위생 기준을 어긴 13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배달 음식의 경우 소비자가 위생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청소할 시간도 없고.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드러냅니다. 애완견도 유통기한 지난 거 안 준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건 사람한테 주면 됩니까? 부산시는 원산지와 유통기한 표시를 위반한 4곳과 식품 보존 기준을 어긴 2곳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또 나머지 7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교육당국의 요구에 처음으로 정시 비율이 늘었지만 아주 찔끔이었습니다. 제재는 피하고 우수한 학생은 먼저 뽑고 싶은 대학들의 눈치 작전도 시작됐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시 전형으로 뽑는 비율은 평균 23%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10년간 정시 모집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다 조금이나마 처음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2022학년도부터 정시 수능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은 2021학년도부터 이 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더 많이 늘렸습니다. 수능 비율을 3%포인트가량 늘린 연세대와 건국대의 경우 학종 비중은 10%포인트 이상 높였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좀 선발하려는 그런 니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수시가 점차적으로 좀 증가했다. 교육부는 수능 30%를 지키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축소할 방침이지만 예외도 뒀습니다. 내신 중심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늘리는 경우입니다. 고려대가 이를 이용해 학생부 교과 전형을 3배로 늘리는 대신 정시는 18%로 묶었습니다. 2022학년도엔 상당수 대학들이 고려대의 틈새 전략을 따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능 중심의 대입 전형을 늘리려는 교육부와 학생부 중심 전형을 고집하는 대학들의 줄다리기는 지금부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인물이 잠적 5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290억 원의 현상금이 걸린 인물입니다. 이 남성은 IS가 스리랑카 폭탄 테러를 벌였다며 기독교를 상대로 테러를 이어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수염이 덥수룩한 남성이 소총을 옆에 두고 말을 합니다. IS 선전 매체가 자신들의 우두머리인 알바그다디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IS를 추적하는 사이트 정보그룹은 영상 속 인물이 알바그다디라고 분석했습니다. 알바그다디가 맞는다면 5년 만에 영상으로 다시 등장한 겁니다. 이 인물은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는 시리아 바구즈 전투의 복수라고 말했습니다. IS는 지난달 바구즈 전투 패배로 시리아 이라크에서 사실상 모든 근거지를 잃었습니다. 서방 세계와 기독교를 향한 공격도 명령합니다. فما أن استبدلوا طاغوتا إلا وحل مكانه طاغوت أشد منه جرما وفتكا بالمسلمين. 프랑스를 지목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CNN은 점령지를 상실한 IS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각지로 흩어지고 있는 복귀자들은 특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노르웨이의 바다 위로 하얀 돌고래가 이상한 벨트를 차고 나타났습니다. 미니 캠코더를 연결하는 장치도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해군이 훈련시킨 스파이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흰색 돌고래가 배 옆쪽의 등 부분을 비빕니다. 머리와 몸통 쪽에 벨트 2개가 꽉 묶여 있습니다. 먹이를 달라며 입을 벌리기도 합니다. 현지 시간 26일 노르웨이 잉고야 섬 앞바다에 나타난 돌고래입니다. 어민들은 2, 3일 동안 계속 바다에 나타난 돌고래의 벨트를 풀어봤습니다. 고프로 카메라를 끼울 수 있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고프로는 헬멧 등에 장착해 영상을 촬영하는 장비입니다. 벨트 한쪽엔 상테페테르부르크 장비라는 글귀가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과학자가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라며 러시아 함대에서 보낸 스파이 돌고래로 판단했습니다. 돌고래가 나타난 지점에서 415km 떨어진 무르만스크에 러시아 북부 함대가 있습니다. 배의 벨트 부분을 문지르고 먹이를 얻으려는 모습도 훈련받은 증거로 주목받았습니다. 영국 BBC는 노르웨이 당국이 우려를 나타내자 러시아 해군 측에서 스파이설을 일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냉전 시대부터 해양 동물을 이용한 스파이 활동이 이어져 왔다고 전했습니다. 소련은 크림반도에서 적 함정에 폭탄을 설치하거나 잠수 요원을 공격하는 돌고래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미국 해군도 최근까지 캘리포니아 기지에서 돌고래와 바다 사자를 군사용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어제 부산에 하루 종일 내린 비로 포트홀이 잇따라 생겨서 차량 10대 타이어가 망가졌습니다. 어젯밤 9시쯤 부산 강서구 복림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지름 10에서 20cm의 포트홀 15개가 잇따라 생겨 지나던 차량 7대의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앞서 어젯밤 8시 반쯤엔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지름 50에서 60cm의 포트홀이 생겨 차량 석 대의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광주지법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7명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릴 때부터 종교 활동을 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종교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국보 11호인 익상 미륵사지 석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전라북도는 오늘 석탑 준공식을 열어 20년에 걸친 보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1300여 년 전 백제 무왕 때 창건한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입니다.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다음 달 중순까지 무급휴직 신청을 받겠다고 직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조종사와 승무원, 정비사 등 당장 비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뺀 전 직원이 대상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짧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3년입니다. 4년 전 중2라는 노래를 들고 뉴스룸을 찾았던 김창완 씨. 60대란 나이가 무색하게 10대 감성까지도 재치 있게 표현을 했었죠. 가사를 보니까 몇 학년이냐고 묻지 마. 1학년은 아니니까 걱정 마. 저는 사실 이 가사를 써갖고 중2한테 보여줬어요. 예. 딱 보더니요. 비슷하대요. 굉장한 감수성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나이대를 더 낮춰서 아이들의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이번엔 음악이 아니라 아예 동시입니다. 산울림 시절에 이미 산할아버지, 개구쟁이 같은 동요를 발표했던 김창완 씨가 생애 첫 동시집을 들고 시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살금살금 일어나서 전기불을 확 올렸더니 기절 초풍하면서 달아났어. 한참 전 어른이 됐지만 아직도 깜깜한 밤이 무섭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수 김창완으로 살아온 지 42년, 동시집은 처음입니다. 어른이 되려면 마냥 버려야 하는 줄 알았던 두려움이나 호기심 같은 아이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별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강물을 흘려버리고 음악도 위로해주지 못한 허전한 마음을 뒤늦게 다시 마주한 동심이 채워줬습니다. 이미 사람들에겐 그의 동심이 낯설지 않습니다.
1977년 록밴드 산울림으로 데뷔해 시를 닮은 가사에 시대를 넘어선 감성을 담아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놀아요. 춤을 뛰며 똥을 차며 놀아요. 동요 앨범도 몇 차례 냈지만 정작 그땐 동심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고백합니다. 어른들만 안다고 착각하는 인생의 답은 이미 아이들이 먼저 알고 있다며 어른으로 만난 세상이 그리 대단치 않더라는 그는 각자의 동심에 귀 기울이자 말합니다. 나이 들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겠지.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매일 마시는 술을 첫 술같이 마십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수산물 살 때 원산지 확인하시죠?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쓰게 돼 있고 믿고들 사실 텐데요. 국내 한 시민단체가 시중에 팔리는 수산물의 유전자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는 관련 정보가 잘못 표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수산시장입니다. 이 매대를 보면 이 생선별로 품종과 어디서 온 생선인지 원산지가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적어두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판매자는 그날 들어온 생선의 원산지를 파악해서 이렇게 손글씨로 적어두기도 합니다. 확인하는 편이에요. 말씀하시는 거 그냥 믿는 편이고요. 문제는 수산물 정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해 해수부는 수산물 판매업소 1만 2천여 곳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818곳을 적발했습니다. 2016년 전체 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6.8%로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가 단속하는 건 전체 업소 중 1% 수준입니다. 논란이 제기되는 건 원산지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수산물 12종류 300여 개의 샘플에 대한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DNA 분석을 통해 실제 판매할 때 표시하는 수산물 종류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한 겁니다. 이 통에는 시장이나 마트에서 직접 가져온 수산물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 1월 18일 가락동에서 사온 홍어인데요. 이 중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조그맣게 자른 뒤 일부를 녹여서 DNA를 뽑아냅니다. 이 뽑아낸 DNA는 이 투명한 물 안에 녹아 있습니다. 처음에 샘플을 받았을 때 적혀져 있는 종하고 그다음에 DNA 분석을 통해서 그 확인된 종명이 달랐습니다. 실제 표시된 종류와 DNA가 다른 것은 302개 중 105개에 달했습니다. 대하의 경우 모두 흰다리 새우인 것으로 드러났고 국산으로 팔리던 뱀장어 DNA는 유럽이나 남미산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해수부는 수산물 DNA만으로 원산지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대하하고 장어가 수입을 해서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쉬면 국내산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모르고 얘기를 하셔서 좀 비율이 좀 더 높아진 것도 있고. 하지만 아예 다른 종으로 판매한 사례도 51건에 달했습니다. 참홍어로 팔지만 실제는 가오리거나 참치로 산 것이 새치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밍크고래 샘플 18개 중에는 5개가 보호종인 상뱅이나 돌고래였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4배에서 5배까지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고 똑같은 생선을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특히 초밥이나 덮밥처럼 수산물이 가공될 경우 허위 표기된 비율이 높았습니다. 문제가 된 수산물 판매 업체들을 직접 가봤습니다. 어떤 거 하고 있어요? 상호만 보고 이거 국산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아니 이거 국산인 줄 알았더니 수입이네 뭐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일부 상인들은 허위 정보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표기해 팔았다가 적발된 한 식당은 복잡한 유통 경로를 탓합니다. 물건을 가지고 올 때 일산이라고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잘 몰랐죠. 해수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산물의 유통 이력을 공개하는 수산물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굴비는 이 생선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품종입니다. 이 생선을 보면 이력번호 13자리가 적혀 있고요. 이 번호를 이 핸드폰 어플에 입력을 하면 생산, 유통, 가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굴비와 생굴만 의무일 뿐 나머지 수산물은 판매자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정작 상인들은 모른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수산물 이력제가. 수산물 이력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원산지 표시를 준수합니다. 시민들은 이 약속을 믿고 먹거리를 구입합니다. 이 약속이 잘 지켜지려면 상인들의 양심은 물론 관리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BMW.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대 서울 명동 골목에는 일본 잡지를 파는 가게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종 여성 잡지들이 열을 맞춰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들척들척 들었다 놨다 하다가 단골 구독하던 잡지를 하나 찾아내 사들고 돌아서곤 했죠. 생각해보면 광복을 맞은 지 불과 20년도 안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 중간에 한국전쟁을 겪고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이라는 역사적 사건들을 겪어낸 후에 이제 조금씩 일상의 재미를 찾아가던 때 사람들은 아직은 상대의 언어가 여전히 익숙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것은 식민지 시절 본의 아니게 몸에 익숙해졌던 것들 때문에 습관처럼 돼버린 무엇이 아니었을까. 당시의 여성 잡지의 표지 인물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미치코 왕세자비였습니다. 이제 왕실로 시집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는 일본에서는 단연 화제의 인물이었고 잡지에서는 앞다투어 그의 사진을 표지에 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몇 년 전에 결혼식 때는 텔레비전이 엄청나게 팔려나가서 일본이 비로소 대량 소비 사회로 진입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남의 나라, 그것도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나라의 왕세자비가 뭐가 그리 관심의 대상이었을까 싶기도 했지만 그의 얼굴이 표지로 등장한 잡지들은 서울 명동 골목에서도 꽤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50여 년, 그의 얼굴이 젊음에서 노년으로 옮겨가는 동안에 그 얼굴은 조금씩 더 온화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결론은 늘 변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곤 했습니다. 오늘 그 일본 왕이 퇴위하는 날이라는데 사실 한일 관계는 언제가 최악이랄 것도 없이 요즘도 최악이란 평가를 듣고 있죠. 전범이었던 그의 부친에 대한 반작용이랄까, 오늘 퇴위한 일왕은 그래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이었고 그래서 오늘의 퇴위사에서도 사람들은 막 나가는 아베와는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사과가 그토록 어려운 저 땅의 정치인들에게 그의 진정성 있는 한마디가 필요했던 오늘, 그의 옆에 미치코 왕비는 여전히 온화한 얼굴로 서 있었으니 이래저래 또 한 시대가 가는데 새로 오는 시대에는 무엇이 변할 것인가? 아니면 변하지 않을 것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13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이 해외에서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까지 제시됐습니다. 여론 조작으로 집권한 이자들이 이제 청원 조작하고 있습니다. 청원 조작. 자유한국당 해산하자고 하는 청원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라고 보도하는 언론들. 그중에 14만 이상이
베트남에서 접속했답니다. 네, 오대훈 기자,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정용기 의원이 언론의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제신문의 오늘 오전 10시 40분 기사를 보겠습니다. 제목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조작 정황 포착, 접속 트래픽 14% 베트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의 기사가 바로 이건 건데 근데 보면 그래픽까지 좀 그럴듯하게 나와 있어요. 네, 국내에서 접속한 사람이 51% 정도, 베트남이 13.94%, 미국, 브라질 이렇게 나라 이름과 수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네. 한 이스라엘 사이트에 나오는 조사 결과인데 3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를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이번 국민청원은 4월 22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제목을 마치 최근의 자료인 것처럼 그리고 조작이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네, 이제 이걸 근거로 국민청원이 조작됐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진 건데 조작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부풀려졌는지도 좀 살펴봤죠. 네, 오늘 오전 7시 40분 한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에 조작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0시 40분에 앞서 보신 국제신문이 비슷한 내용의 의혹 제기 보도를 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은 중국인의 개입까지 주장했습니다. 오후 2시에 한국당에 앞서 들으신 발언이 나왔고 이를 여러 매체가 검증 없이 전달하는 형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오후 3시 유튜브에서 다시 확산됐습니다. 청와대 청원 자체가 조작한 거 아니냐는 이런 의혹입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발간되는 국제신문이 조금 전 올린 따끈따끈한 속보입니다. 네, 보면 거의 뭐 67시간 만에 급속도로 퍼진 건데 근데 지난 3월에는 베트남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을 왜 많이 한 건가요? 베트남의 한 기사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VKR이라는 현지의 온라인 매체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을 다루면서 승리 정준영 스캔들로 묻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자연 씨 청원 페이지 링크를 함께 걸어놨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접속량의 90% 정도가 이 페이지에 몰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그 한국당 해산과 관련한 청원은 뭐 해외에서 접속량이 급증하거나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네, 오늘 청와대가 자료를 아예 공개했습니다. 네. 접속이 많이 몰렸던 4월 29일 한국에서 접속한 양이 97%, 그리고 미국이 0.82%, 일본이 0.53% 순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원 게시판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사실 이전에도 나왔잖아요. 그 중복 청원,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한 명이 4개의 계정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1인 1계정으로 제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1계정 1청원이 원칙입니다. 백악관 등 9개의 다른 청원 게시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과 사실이 누락된 단순한 의혹 제기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매크로같이 기계적으로 트래픽을 일으키는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예.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목적어 인터셉트로 잡았습니다. 예, 인터셉트 가로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자유한국당과 다른 당 사이에 구호 대결이 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상대방 구호의 목적어, 즉 무엇을에 해당하는 단어를 가로채게 함으로써 전혀 다른 뜻의 구호로 들리게 했는데요. 예. 영상을 잠깐 보면 어제 패스트트랙 지정되기 전에 국회 곳곳에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구호를 외치며 회의장을 봉쇄했습니다. 예.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도 피켓을 들고 구호 대결에 나섰는데요. 구호가 같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혼동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의당 쪽에서 전략을 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예를 들어 헌법 수호, 독재 타도를 외치면 이중 목적어에 해당되는 헌법, 독재를 다른 말로 바꿔서 부른 겁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헌법 수호, 헌법 수호, 헌법 수호, 헌법 수호. 일제 타도, 일제 타도, 일제 타도, 일제 타도, 예. 일제 타도. 예. 주어의 인터셉트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화면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독재다, 문재인.
독재자 박정희 독재자 박정희 박정희 독재자 박정희. 서울에서 이 영상은 이제 우리가 출처를 서울의 소리에서 따왔는데요. 이 카메라가 정의당 당직자 쪽에 좀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정의당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반영된 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JTBC 카메라가 복도 중간에서 찍은 영상도 있었는데 양쪽 구호가 합쳐지다 보니 전혀 다른 뜻의 소리가 들리게 됐습니다. 구호 대결처럼 돼버렸네요, 갑자기. 예, 그렇습니다. 실제 삭막한 현장에서 이렇게 구호에 대한 인터셉트가 이루어지자 앞서 이제 화면을 잠깐 보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나 추혜선 의원이 얼굴을 못 들고 웃는 장면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켓으로 지금 추혜선 의원이 웃다가 피켓으로 얼굴을 가렸고요. 여영국 의원도 보궐선거에 들어온 여영국 의원도 거의 얼굴을 못 들고 있는 장면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윤수아 대표만 굳게 좀 웃음을 참는 모습이었고요. 구호를 절반만 외치면서도 구호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음으로써 정의당이 경제적인 집회를 열었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한국당의 김태흠 의원이 이 상황이 지속되자 후렴구 가로채기로 이제 반발을 시도했는데요. 이 영상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우리 딸이고 일제하고 훈련되고 박정희하고 대통령 해주는데 그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원래 한국당에서 문재인 독재자라고 하니까 정의당 당직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자리에 박정희를 붙여서 박정희 독재자로 됐는데 다시 김태흠 의원이 독재자 자리에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본인이 약간 재미가 붙었는지 웃으면서 혼자 외롭게 후렴구 바꿔치기를 했는데 다른 의원들은 모두 누워있는 데다가 별반 동조가 없어서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뭐 그래도 뭐 너무 심한 말로 서로 인상 쓰면서 싸우는 것보단 좀 낫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두 번째 키워드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기표소 점거 투쟁으로 잡았습니다. 기표소를 어떻게 점거를 합니까? 어제 10분간 점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국회 회의 방해죄 때문에 몸싸움은 어제 크지 않았는데 대신 다양한 전략이 구사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기표소 점거였는데요.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느냐를 두고 저렇게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인 김재원 의원이 기표소에 들어간 뒤에 10분간 지금 방금 화면은 사진이었는데요. 정지 화면이었는데 10분간 기표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동철 의원 등 다른 의원 등이 좀 나와라, 나도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줄 서서 기다리다가 다른 곳에서 기표를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해도 정말 너무한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투표 방해다라고 했는데 김 의원과 같은 당의 장제원 의원은 멀찍을지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좀 드는 건데 왜 그러냐라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심상정 의원은 김재원 의원을 제외하고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개표를 한 결과 12표의 가결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선포했습니다. 이거 일종의 뭐 기표소 필리버스터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혼자 10분간 어쨌든 회의를 지연시킨 겁니다. 한국당은 의총까지 열고 앞으로 투쟁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천막당사나 전국 장외 투쟁 같은 방안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못 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강경 대응이 보수 통합에 유리하다는 쪽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향후 출구 전략까지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은 좀 쉽게 결정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강경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한 의원이 있었는데 바로 한국당의 박대출 의원입니다. 삭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이 본인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삭발 전 사진 그리고 삭발 후 사진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사진이 물론 쉽게 연상은 되지 않지만 2010년에 개봉한 영화 아저씨의 원빈 포스터를 패러디했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왼쪽이 진짜 아저씨다, 패러디가 아니다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당황한 팩시밀리로 잡았습니다. 뭐 팩시밀리가 요즘 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지난 25일 처음 의안과의 공수처 설치법이 팩스로 오자 이 법안을 두고 심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팩스로 전송된 공수처 법안을 두고 실랑이가 좀 벌어졌었는데요. 예. 실무자에게 대체 이 팩스를 왜 받은 거냐 따지면서 많은 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예. 실무자는 팩스는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예. 물론 반박은 큰 효과가 없긴 했지만 직접 이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빼면 안 되죠. 이거 누가 지시했습니까? 공무원 답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왜 뺐어요? 예. 예, 아시다시피 팩스나 메일은 수신 거부를 해놓지 않으면 저절로 들어옵니다. 예. 일단 앞서 이제 이은재 의원이야 최은혜 의원이 누가 지시를 해서 받았냐라고 하지만 팩스가 자동적으로 받게 된 겁니다. 예. 이 과정에 팩시밀리가 고장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원래 이 실랑이는 없어도 되는데 2005년에 도입된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을 알았다면 그냥 간단히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렇군요. 접수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팩시도 고장이 안 나도 됐고 몸싸움도 없어도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포항 지진이 인근의 지열 발전소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한 JTBC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JTBC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열 발전소의 물 주입 작업이 규모 5.4의 지진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1년 반 동안 조사 끝에 최근 지열 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이지만 일교차가 10에서 15도까지 벌어져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에 대기가 정체되고 오후에 황사가 유입되며 충청권과 광주, 전북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 내일 시간이 조금 앞당겨져서 방송이 됩니다. 내일 밤 9시부터 백상예술대상이 있기 때문에 뉴스룸은 저녁 7시 30분, 그러니까 평소보다 30분 앞당겨서 시작해서 9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ce cream castles in the air and feather canyons everywhere. I've looked at clouds that way, but now they only block the sun.